처음엔 일본에서 이제 일본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과거 역사를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과거를 보는 용기를 가지라고. 괜찮다고. 과거가 아무리 끔찍하고 과거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하더라도 네. 그거를 보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 지금 문명사회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용기를 가져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한국 사회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네. 교수님 누군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일본 와사다 대학에서 일본 와사다 대학 국제교양학부에서 그리고 경제학연구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게 앞에 소개가 안 들어가요. 네네네. 근데 누군데 이런 말을 하냐. 네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웹이라는 특성상 네. 굉장히 악플을 달 수 있는 예. 내용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내용이 네네. 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일본 같은 폭락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그 거대한 버블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버블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영역에 걸친 거대한 버블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버블의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 많거든요. 한 개인이 뭐 몇 조의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그 투기에 썼다가 막 날린다든가. 그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요정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술집. 네, 술집이죠. 네. 그러니까 카페하고 술집의 중간 단계 미묘한 그런 거를 그 운영하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네. 이 여성이 금융기관 사람들하고 친하게 돼가지고 네. 한쪽에서 빌려가지고 네. 그거를 자산을 포장한 다음에 이거를 또 담보를 해가지고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빌린 돈이 한국 돈으로 22조. 그쪽 요정 사장님이 네. 자영업자죠. 그렇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이 22조를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시총이 얼마죠? 글쎄요.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2조 원을 개인이 융통을 했다는 그런 수준의 버블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의 버블은 그 제 책에 보시면 제가 데이터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의 버블을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비교하면 그 규모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일본이 가장 강력했고요. 네. 2000년대 중반 미국도 꽤 강력했고요. 네.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의 버블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없었는데 같은 규모의 버블이 없었는데 같은 규모의 폭락도 있을 수는 없죠. 그 이후에 부동산이 일본에서 일단 폭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본 부동산이 거친 그 과정은 한국에서도 반복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부동산이. 그런데 만약에 세대수가 감소하면은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4명, 한 가족이 4명, 5명이 살던 아파트에서 지금은 3명, 4명이 살면 그 세대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일본도 아직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도 세대수가 감소하려면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세대수가 감소하는 거로 인해서 부동산이 뭐 갑자기 더 또 떨어지고 이런 건 없는데 일단 일본에서 한번 거대한 버블이 있었고 버블이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정상을 되찾았고요. 그렇게 한 다음부터는 일본의 부동산은 그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끔 2017년도에 부동산이 잠시 일부 지역에서 폭등을 했는데 2017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2018년이죠. 2018년 경기가 안 좋다 하는 와중에도 그 잠시 그 심리에 의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거랑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이고 있나? 관계가 부동산 가격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그 인구 수입니다. 출생률.
아니요, 저기 어린 아이들의 수.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 몇 세까지인가요? 15세까지. 15세 이하의 인구 네네. 숫자. 네, 15세 이하, 0세부터 15세까지. 네. 그 인구 숫자하고 네. 부동산 가격하고 굉장히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장 제가 2005년까지는 끊임없이 떨어졌고요. 네.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6년부터는 대도시에서는 상승하기도 하고 좀 내려가기도 하고요. 네네.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은 동경이라든가 대도시에서는 그 5년 동안은 끊임없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한 20%에서 25% 정도 올랐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네. 최근에 일본 부동산은 동경 같으면은 네. 꽤 올랐죠. 20에서 25% 정도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가장 오른 지역을 1, 2, 3, 4, 5, 6 이런 네. 식으로 나열을 하면은 네. 1, 2, 3, 4, 5, 6 지역이 아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은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숫자도 0세부터 15세까지 아이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 감소폭이 낮은 곳, 그러니까 아이들이 증가하거나 그 아이들의 인구수가 감소폭이 낮은 곳들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주로 지방 중에서도 도시들, 네. 큐슈에 있는 후쿠오카라든가 네. 그런 도시들은 좀 올랐는데 그런 네. 도시들이 아이들의 인구 감소폭이 낮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국에도 적용이 될지 아니면 네.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 네. 한데 일본에서 지방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 곳은 관광객이 오는 곳. 후쿠오카. 네. 후쿠오카도 그렇잖아요. 네, 큐슈라든가 네. 오키나와라든가 네. 또 관광객이 오는 것. 왜냐하면은 관광객이 1000만도 안 됐는데요. 2011년 이때는 1000만 명도 1년에 안 됐는데 네. 1000만 명 목표 넘어서니까 2000만 명, 넘어서니까 3000만 명, 네. 지금은 이제 4000만 명 목표라고 했거든요. 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그 부동산 가격이 그곳이 일자리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일자리인데 제가 아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아마 대도시라 할 것도 없이 아이들 인구가 증가하는 곳 네. 그런 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네.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면 아이들 인구가 늘어나느냐 네. 혹은 다른 곳은 아이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일부는 왜 아이들 인구가 별로 감소하지 않는가 네네. 하면은 그곳으로 아이들이 있는 젊은 부부가 오기 때문이거든요. 젊은 부부가 왜 오느냐 하면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는 곳, 네. 또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업, 네. 서비스업이 활발한 곳, 네네. 그런 곳들은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있는 곳에 젊은 부부들이 오고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이 많게 되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에 이제 네. 가족들이 유입이 되고 그럼 세대수 증가폭이나 속도도 빠르겠네요. 기울기.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젊은 부부들 30대, 40대가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너무 그동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본도 과거에 이 현상이 똑같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네. 2003년, 4년 정도까지는 네. 동경에서 계속 30대, 40대가 동경을 빠져나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동경 근방의 현들이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죠. 동경보다. 네. 하지만은 이게 2005년도, 6년도 되면서 네. 집값이 충분히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동경에서 살 만큼 된다. 동경에 있는 집값을 내가 감당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다시 동경으로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경에서는 일본의 인구가 줄고 있지만 동경은 인구가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늘어나는 시기가 온 거네요. 예.
예. 그 일본의 인구는 끊임없이 줄지만 지금 동경의 인구는 2005년 6년에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동경은 조금씩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중에서도 특히 그 노인 인구는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 30대 40대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 아이들 인구가 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인구하고 부동산이 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늙었는데 도쿄는 아직 젊네요. 그럼요. 네. 그 재밌는 그 동경에 있는 특파원분 한 분이 일본이 노인 대국이라고 우리가 하죠. 고령화 때문에 노인 대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린이 대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만 거기는 이제 거대 단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만 있으면은 여기가 일본 노인대국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동산 가격 변화는 그러면 이렇게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변화하는 게 맞나요? 네, 전국적으로 경기에 따라서 그 일본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경기와 무관하게 부동산이 가끔 폭등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항상 경기와 함께 움직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이 좀 좋아지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지는데 좋아지고 나빠지는 이 와중에 이제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데도 부동산이 좋아지지 않는 지역이 생기고 경기가 조금 나빠도 부동산 가격이 별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이 생기고요. 그 지역들이 이제 아이들이 오는 곳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 특히 그러면 노인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은 그럼 어떠냐? 거기도 인구가 노인이 많이 가도 그 인구는 증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은 노인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은 부동산 가격이 잘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수 자체가 절대적인 팩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아이들이 가야죠. 왜냐면은 일본에서 그 노인분들은 이제 한국처럼 그 가족이 부양하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그 노인 홈이란 곳에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 세대가 분리된 그 아파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연령별 인구 통계 참고를 해봐야 세대 수하고 연령별 인구 통계 그 중에서 어린이 인구가 제일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그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요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공급 측면에서도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일본에서 제가 동경이라든가 대도시에서 한 5년 동안에 20%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올린 거가 수요 요인이 있고요. 동경은 아이들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인데 2011년도에 대지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지진 복구에 많은 건설 장비하고 인력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그 건설 장비나 인력이 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주택가, 집값은 동경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또 동경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이고요. 그런데 상가 같으면은 동경보다 더 많이 상가 지역의 그 땅값은 동경보다 더 많이 오른 곳이 있거든요. 어딘가요? 그게 오사카. 일본의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 기업들이 아니면은 뭐 작은 뭐 소규모 회사를 하더라도 과거보다 더 큰 오피스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고 혹은 그 더 큰 오피스가 꼭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좋으니까 이 기회에 좋은 빌딩이나 좋은 그 오피스로 옮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경에 비해서 오사카는 그동안 일본이 불황이었으니까 오사카는 그 좋은 오피스나 빌딩이 동경보다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공급이 제한이 되니까 하지만 수요는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사회적으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한때는 부동산 거기도 그 필패였죠. 부동산 불패였죠. 불패. 네, 부동산 불패. 그 전에 이 폭락 있기 전에. 폭락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식은 90년에 폭락을 했어도 부동산은 91년, 92년까지는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 불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뒤에 10년 이상을 한 해도 빠짐없이 떨어지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필패, 부동산 사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진다 했는데 이걸 다 겪은 다음에 또 부동산을 통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은 그 소득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서는 뭐 저는 일본에서 전혀 부동산을 통해서 떼돈을 벌 수 있다든가 부동산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든가 하는 생각을 가진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국가적으로 뭐 무슨 너 뭐 갭 투자와의 전쟁 막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나서 그런 거는 갭 투자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세제가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고요. 또 갭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냈을 때 거기에 맞게 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아니네요,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이제 거주의 개념이지 투자의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하지만 거주를 하더라도 부동산이라는 건 워낙 규모가 크니까 되도록이면 쌀 때 사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팔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비쌀 때 파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본 사람들도 신경을 쓰죠. 되도록이면 내가 사야 되는데 몇 년 안에 사야 되는데 좀 되도록이면 쌀 때 사겠다. 또 비쌀 때 팔겠다. 하지만은 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걸로 뭔가 부를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상황과 상관없는 슈팅이나 이런 건 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와 연동돼서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 수요랑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셔서 그냥 생각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화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얘기를 하면서 뭐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화폐량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집 가격에 영향을 준 요소는 없었을까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영향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요? 우선 아베노믹스라든가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은데요. 그 한국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읽게 돼요. 뭐냐면은 일본이 경기가 좋아진 것은 아베노믹스 때문인데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돈을 그 정부가 많이 그 푼다.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걸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 물건 값들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오른다 하는데 우선은 일본 경기가 회복된 거에 아베노믹스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라고는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아베노믹스가 환경을 좋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은 하나하나 그 기업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좋아진 것이고요. 기업들이 좋아지기에는 또 기업들의 나름대로 지금의 21세기에 기업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성공해서 그 아주 좋은 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도 이번에 우리가 그 수출 규제를 통해서도 일본의 그 중소기업 삼성에 납품을 하는 그 불화수소라든가요 그런 걸 만들어낸 기업들이 한국으로 치면 대부분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들조차도 삼성이라는 대기업 외국에 있는 그 수요자가 없으면은 안 되는 기업들이니까 이미 그 기업들이 국내 시장으로는 그 살아날 수 없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내수만 먹고는 크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결국에는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나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국내 경제를 그 부양시키는 어떤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되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많이 회복을 한 것이 도움이 됐고요. N저를 유도하게 되면은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렇습니다. 수출 경쟁력도 늘어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거를 국내로 수익을 가져오면은 더 많아지니까 N저가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죠. 그거는 사실이지만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그쵸. 저가 정책만으로는 저가 정책으로 덤비는 회사들이 제가 있지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싸다고 중국차 사지는 않잖아요. 저희.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N저도 도움이 된 것은 맞고요. 또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도 도움이 된 것도 맞고요. 또 충분한 그 통화량을 공급함으로써 기업들이 대출받는 거에 어렵지 않도록 해준 것도 도움이 됐지만은 기업들이 살아난 것은 경기가 좋아진 것은 결국에는 국제 경쟁력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일정 부분 기여는 했지만 완전히 원인이 되지 못하고요. 또 하나 돈을 많이 푼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돈의 양을 경제에 풀린 돈의 양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QE 같은 경우는 미국 M1인가요? 그 차트를 보면 갑자기 빵 올라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증가율이랑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런가요? 조금 죄송하지만 아마 M1이 아니라 본원통화라는 것인데. 본원통화. 네네. 맞아요. 본원통화를 봤어요. 네네네. 본원통화는 돈이 아니에요. 본원통화 중에 일부는 돈이긴 하죠. 하지만 본원통화는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본원적인 어떤 요소가 된다 해서 본원통화거든요. 이거는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엄청 늘려요. 근데 이 본원통화가 통화로 변신이 되려면은 이 본원통화를 은행이 가져가서 은행이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는 순간에 얘가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이 그렇게 일단 일본은 개인 같으면은 한국 같으면은 부동산 대출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은 그 부동산 대출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한국만큼.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많이 대출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기업은 대출을 할 때 뭔가 사업 아이디어가 있고 비즈니스를 팽창시키기 뭔가가 있어야 대출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원통화를 아무리 늘려도 이게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대출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확 늘 수가 없어요. 통화량이. 근데 늘긴 늘었죠. 대출도 늘긴 늘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2배, 3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 과거보다 조금 더 나아진 정도예요. 그렇죠. 이게 금융권의 대출 태도는 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기업한테 너 왜 돈 안 빌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한국에 일본 자금이 많이 지금 와 있다. 우리 기업들 많이 빌렸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갑자기 회수해 가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 충분히 일본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일본의 개인들이 대출을 받았으면은 한국까지 와가지고 대출 사업을 할 일이 없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돈이 부족하면 그렇죠. 일본에서 그만큼 돈이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로 가가지고 과거에는 그래서 양적 완화 이전이라든가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일본에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하니까 충분히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일본 기업이 충분히 빌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 기업한테 우리 돈 쓰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빌리게 된 거예요. 얘기가 많이 돌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통화량을 늘린 거 아베 정부에서 통화량을 늘린 것이 부동산 회복의 촉매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됐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항상 경기 그리고 경기의 배후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데 일단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요. 세대수는 아직 늘고 있지만은 세대수도 정체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금력이 없으면은 부동산을 살 수가 없고요. 이 자금력이 나오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경기와 부동산이 같이 움직일 것이고요. 또 일본처럼 아이들이 오는 곳, 그곳은 아무래도 더 많은 세대수가 수요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부동산이 좋을 것이고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주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부동산이 내려가거나 정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또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인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떤 네.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가에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매겨지지 않고 네. 하면은 한국에서 뭐 이 부동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도시 정책, 도시를 계획하는 정책이라든가 네. 지방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실제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등등에 따라서 각기 그 요소는 달라지겠죠. 네. 네.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아이들이 몰리는 것은 올라가고 네. 아이들이 오지 않는 것은 뭐 내려가게 되니까 네. 만약에 균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은 균형적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네. 네,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느냐 아니면 좀 여기에서 좀 멈추느냐 하는 것도 결정되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질문도 들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도 얘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교육 환경이 약간 후행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네요. 그 지역의 기반이 좋아지고 그러면 네. 돈이 있는 젊은 가구가 모이고 이러면 당연히 그걸 따라서 교육 환경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죠, 잘 나가는 선생님들이 일로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그거를 자꾸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들을 꾸준히 투자를 해서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들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만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올 것이고 그쪽에서 경제가 커지면 당연히 학원 선생님들이 오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뭐 굳이 강남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강남을 막 공격하고 강남을 어떻게 억누르고 강남 집값을 어떻게 하기보다는 좋은 환경을 가진 지역들을 자꾸 만드는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이 아니라 그런 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네.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의 증가 이게 부동산 가격의 증가에 바로 선행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것도 후행이 아닌가. 왜냐면 매매 이후에 이사가 일어나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투자 지표로 보기에는 추세를 볼 수는 있겠네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매매 이전에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전세지만 전세나 월세로도 이동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매매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이 다른 점 하나는 일본에서는 그 월세를 사는 게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요. 네네. 내릴까 오를까 하는 게 골치 아프다. 또 부동산 사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게 골치 아프다. 또 융자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골치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월세를 선호해요. 그런데 월세를 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안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집을 가지고 여기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평생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또 내 집을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도 막 이득일까 하는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렇게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죠. 거주 비용에. 그렇습니다. 월세도 적정한 수준이고 이거를 내가 가짐으로써 내게 되는 뭐 보유세라든지 그 뭐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호에 따른 선택이지 이게 어떤 경제적 요인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일본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은 좀 약간 생각 방향을 또 확장해 볼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에 수출 규제가 있고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쵸.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상대를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이기려면은 내 전력하고 상대 전력하고
이거를 알아야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상대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감독도 선수도 다 바뀌었는데 10년 전 걸 들고 와서 네. 그거 막 분석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자 하면 너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한 부정확한 그런 지식들이 너무 인터넷에서 그 돌면서 우리가 가지고 정말로 일본을 우리가 아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건지 네. 이게 그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적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뭐 우방으로 여기든지 네.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네. 최소한 지식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네. 이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네.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거를 용기라고 표현한 게 정말 갑자기 확 와닿네요. 저는 그 네. 용기라는 말을 쓰실 줄은 네.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네. 처음엔 일본에서 이제 일본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과거 역사를 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과거를 보는 용기를 가지라고, 괜찮다고, 과거가 아무리 끔찍하고, 과거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과거를 하더라도, 네. 그거를 보지 않으면은 너희가 그 지금 문명사회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용기를 가져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라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한국 사회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네. 조회수 한 10만 가면은 네. 저희 일본 한번 갈게요. 네, 오세요. 네. 네. 일본에서 와서다 교정해서 한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